2차 납세 의무가 많다더라. 타인에게 약 25%를 더 줘서. 주식은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제로라고들 생각들 하시거든요. 중간에 어떤 분들이 와서 내가 주식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또 움직이고.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 일체의 의견은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차명 주식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재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 가족법인 아닙니까? 가족법인이죠. 네네. 그 말은 많죠. 이제 가족을 주주로 네. 쓴다고 하는데, 근데 가족을 주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지인들이나 직원들 그 명의를 빌려서 이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제 크게 보면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타인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뭐 많이 나왔을 텐데요. 간단하게. 네, 뭐 예전 96년도까지는 네. 7명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 2001년 7월까지는 3명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법령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굳이 왜 가족을 안 하고 네. 그런 지인이나 직원들을 했을까요?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그 과점주주라는 게 있어요. 50%를 초과하면,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한 명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가족이죠. 네, 가족이죠. 6촌, 4촌 이내에 있는 가족으로 구성이 된 경우 세금을 많이 낸다더라. 2차 세금 납부. 네,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제2차 납세 의무가 많다더라. 그래서 나는 그 2차 납세를 낼 수 없으니, 내기 싫으니 타인을 쓰죠. 네.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2차 납세 의무를 가져도 네. 그런 2차까지 납부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담을 한 대표님께서 네. 본인 주식이 지금 70%세요. 그리고 타인 주식이 30%가 있는데 네. 2차 납세 의무, 즉 과점주주로 인해서 세금이 나중에 과하게 나올 수 있으니 이거를 타인에게 약 25%를 더 줘서 네. 45, 30, 25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누군가 얘기를 누군가가 와서 하고 본인 회사를 이렇게 도와드리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 안 내면 사업이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무서울까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납세잖아요. 세금을 대표님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납부를 해야 된다. 세금을 다 법인이 냈으면 납부할 게 없죠. 그렇죠. 보통 이제 법인이 네. 안 냈을 때 본인이 이제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의미잖아요. 네. 대부분은 법인이 그렇게 못 낼 정도면 거의 파산 그렇죠. 상황인 네, 거잖아요. 파산을 가시는 거죠. 세금은 다 내시고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님께서 굳이 필요해 뭐 투자를 받아서 진짜 투자를 받아서 제대로 가격 평가 다 해서 뭐 10억, 25% 이렇게 준다고 하신다면야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닌다면야 그러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컨설팅 사례인 경우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차명 주주를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차명주주가 발기인이 7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들 거를 회수하는 세금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최초 발기인인 분이 네. 또 다른 제3자에게 양수도를 하고 네, 계속 이렇게 그래 저가로 다시 네, 양수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사이드를 자꾸 밟으시다 보면 우회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안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차명주주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명의를 쓰는 거니까 네. 남의 명의를 쓰는 거니까 나쁜 거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차명 주식이 생기면 분명히 문제점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실전 사례 중에 저도 딱 한 번 겪었는데 네. 주식을 갖고 계시던 분이 맡겨놓은 분이 유고를 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네. 그분의 재산 플러스 차명 주식의 시가총액이 그분의 합산 상속가액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러네요. 전체 상속가액이 상당히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죠. 본의 아니게
상속세를 많이 내게 생겼네요. 그 분의 유거하신 분의 자녀분이 따님이셨는데 네. 25살이었어요. 아이고. 네. 그런데 주식 가치가 거의 20억이었고 갖고 물려주신 재산은 약 1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는 주식이 없다면 상속가액이 10억 정도면 배우자 공제도 있고 자녀 공제도 네, 있고. 뭐 있고 이런 공제 이런저런 공제를 해보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정도 3% 정도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느닷없이 10억에 20억의 주식을 합산해버리니 30억에 대한 상속가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30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40% 빼기 거의 1억 5천 정도 빼주면 되거든요.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이렇게 저렇게 빼도 음. 한 7억 정도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따님은 집이 날아간 겁니다. 주식은 받았으나 주식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팔 수는 없나요? 그 원주인은 원주인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상속을 받느라 세금을 왕창 낸 가족들은 가져가라. 네, 그 가액에 팔고 싶죠. 이미 그렇죠. 내가 세금 다 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그렇게 사주시던지 아니면 같이 뭐 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발기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가치가 훨씬 있을 높죠. 테니까 네, 그거를 대표가 가져오기는 것도 되게 부담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담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내 친동생 같은 후배다 음. 해서 주식을 좀 맡겨 놓으셨더라고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네. 믿고 계시다가 그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유식은 제 겁니다라는 소리가 나온 순간 끝났죠. 아, 소유권을 주장한 거네요. 네, 내 거다. 소유권, 네. 가장 많이 하는 방법 많이 나옵니다. 중에 하나. 그 제가 대표님들께 가끔 여쭤봅니다. 대표님 집은 그 10억짜리 요즘 10억짜리가 뭐 별로 없지만 네. 10억, 20억짜리를 타인한테 명의 빌려주시나요? 빌려서 주고 안 넣어주실 때. 야, 네 이름으로 좀 갖고 있어라. 1가구 2주택 좀 피해야 되니까. 이러시는 분은 제가 사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세금 내가 내고 말지. 그렇죠. 네. 누가 남의 명의로. 네, 그건 현물이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주시는데 주식은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제로라고들 생각들 하시거든요. 돈이라고 안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뭔가 이제 뭐 회사를 판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 이제 발목을 잡는. 맞습니다. 네. 아주 지옥을 보십니다. 이분이 정말 뭐 사업을 했다거나 뭐 잘못돼가지고 신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많죠. 네.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본인이 신불자이기 때문에 법인 세울 때부터 타인 명의로 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네, 이렇게 환원할 때 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주식을 환원할 때는 주식이 움직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증여, 매매. 한마디로 그러면은 증여세 아니면 양도세.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증여세, 양도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요거를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까를 그렇죠. 찾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전문가들이 할 일이죠. 이렇게 차명 주식을 숨길 수도 있을까요? 그냥 나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약속 맞추면 차명 주식 안 걸리겠지. 안 움직이고 그러고 있으면 걸리진 않겠죠. 하지만 네. 결국은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청산을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럼 결국은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런 게 어디에 딱 걸리나요? 엔티스라고 쳐보시면 딱 나옵니다. NTIS 2016년도에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전산화시켰습니다. 결국 접든 양도하든 증여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건 드러나게 돼 있네요. 네, 지금의 내 리스크를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있는 것 뿐이지 네. 결국은 닥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찾아오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명의신탁을 했지만 이건 그 당시 법령이 그래서 내가 3명을 주주를 세워놨다. 96년하고
2001년 2001년에 네. 그 법령으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만 하게 해주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간소화 제도를 활용을 하죠. 네네. 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제 2001년 7월 그 전에 정확히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이거나 네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거나 그리고 그 당시에 설립했을 때 그 주주 네, 3명이라면 그 3분이 그 지분율이 그대로 연재까지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 변동되거나 변동되거나 그대로 그만두고요. 있었을 때 그 당시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분 분산해서 해놨던 걸 그대로 찾아올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차명주주인 분의 시가총액이 네. 그 20억을 넘으면 네, 20억을 넘으면 또 위원회가 열려야 되고요. 네. 그 위원회 되면 조금 더 힘드니 보통은 이제 20억 이하는 간소화 제도로 네네.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바로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볼만 하죠. 말 그대로 이게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어요. 네, 실소유자라는 게 네. 되면은 어떤 게 되나요? 세금이? 실소유주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시점으로 다시 주식이 음. 설립 당시에 이제 그 주식가액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로 증여를 한 걸로 네. 인정을 해주고 네네. 또 하나는 2001년도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15년 3개월입니다. 네, 신고기간까지 3개월. 그렇죠. 네, 3개월 포함해서 네. 원래 15년, 네. 그다음에 신고기한 3개월. 네.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이게 내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여세도 부과를 못 합니다. 그 ING 기간이 세금. 넘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 그때 발기하셨던 분 이미 넘었잖아요. 15년이 다. 훨씬. 그렇죠. 네. 그러면 다 증여세를 안 내겠네요?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은 법인들은 주식을 중간중간 또 움직이셨어요. 네,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중간에 어떤 분들이 와서 내가 주식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또 움직이고 그럼 움직이면 움직인 시점부터 또 다시 계산. 또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세금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있죠, 난 15년 있죠. 넘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아니죠. 그러면 이건 인정받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긁어부스럼 아닙니까? 긁어부스름이 될 수 그럼 어떻게 있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 시가평가한 걸로 해서 증여세를 다 얻어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한 걸로 보고 엄청난 세금을 주는 네, 그러니까 이 들어가기 전에 검토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게 확인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지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다 보면 대략 보고서 책자가 거의 한 권 나옵니다. 그렇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쉬운 일이 아니죠. 법무적이나 세무적이나 모든 게 좀 그렇죠. 예, 리스크 검토를 다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최소한 20년 넘게 지금 해오신 분들이면 그렇죠, 그렇죠. 자산 규모도 상당할 거고 20년을 유지했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탄탄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도 한번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우습게 몇 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를 찾아오는 방법이. 이제 뭐 상대방이 이거 원래 내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에 네. 합의를 하거나 또는 소송을 겁니다. 신탁 예를 들어서 해지. 제가, 네, 맞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라고 하는 건데 네네. 제가 신탁자고 저희가 수탁자다. 그럼 제가 이쪽에다가 이 주식 원래 내 거니까 내놔라. 소송을 걸죠. 그럼 이쪽에서는 당연히 본인 게 아니니까 인정을 하시겠죠. 네네.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안 한다. 안 하면 골치 아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법정 싸움으로 네, 가는 법정 싸움 거구나. 가는 거고. 인정을 하는 걸로 해서 법정 싸움 가서 내가 승소하는 겁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네. 내가 승소하면 내게 되는 건데, 네. 자, 이게 100%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명의신탁 승소하더라도? 네,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네. 이재민께 맞다! 라고 설령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도 네. 국세청에서는 그거는 법원 판단이고 네. 우리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의신탁으로 보겠다고 부과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 내가 그 당시에 설립할 때 내가 돈을 준 내역,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공증받아 놓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그렇죠, 보관하고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또 지인이고 친하다 보니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금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는
이게 어느 정도 내 소유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예 없을 때. 아예 없을 네,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나 양도. 그러니까 증여와 매매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증여를 하든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사오든. 네, 그렇죠. 그 증여자가 누가 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네, 증여자를 뭐 자녀분이 되든 배우자분한테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요즘 아마 뭐 많이 들어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네, 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안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분 주식을 회사가 사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네, 자사주 매입으로 사든지 아니면 대표님 개인이 네. 돈을 주고 사든지 이거 이제 이 케이스는 세금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네. 법인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개인이 사는 게 유리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네. 철저한 검토가. 네, 이제 세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차명 주식을 찾아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죠. 네. 대표님께서 주식을 총 4분이 갖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50%, 정확하게 50%. 네. 왜냐? 과점주주를 피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네네. 네,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죠. 네. 법인세나 등등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고 사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50% 나가 있는 주식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걸 회수하려고 했는데 네. 이 세 분이 각각 대표님을 제외한 세 분이 각각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대략 다 합쳐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50%가 한 10억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50%가 10억 정도가 됐고 네. 인당 그러니까 대략 3억 조금 3억, 넘는 정도 그렇죠.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회수를 하려면 네.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임원이신 분도 있고 직원이신 분도 있고. 네. 자, 근데 우리가 비상장 주식 평가로 해서 양수도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특수관계인 경우는 시가거래가 원칙입니다. 아, 맞아요. 그죠? 시가거래를 안 하면 모조리 걸립니다. 그럼 직원도 특수관계. 직원도 특수관계죠. 임원은 더더군다나 특수관계일 거고 직원이 특수관계인데. 네. 그러니 이 특수관계가 해제가 되면 평가에서 조금 빼주는 게 있습니다. 네, 퇴사 처리하는 거. 네, 그렇죠. 특수관계를 해제시키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직원이 실제로 퇴사 의지가 있는지 이분을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분이 퇴사하시고 퇴사한 후에 이분의 시가가 3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회수를 하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두 분은 임원이셨는데 임원은 예전법에는 네. 특수관계가 5년 동안 풀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바뀌었나요?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원을 사임을 시키고 네, 임원 사임시키고 5년을 기다렸죠. 네.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물론 주가가 계속 움직이겠지만 그렇죠. 이미 주가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주식 가치 조절을 저와 같이 계속 하셨죠. 그리고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그나마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호의적인 분들이네요. 그럼요. 네네. 나머지 임원 두 분 것도 당연히 응당의 대가를 치르고 대신 세금은 좀 절세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네, 정리를 해드렸죠. 네,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의외로 아직도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네. 10군데 중 1군데, 2군데 정도는 네, 꼭 차명주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발전하고 커질수록 차명 주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훨씬 부각되고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그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오면 꼭 한번 받아보기를 권해드려요. 그걸 받으면서 현 주주가 차명이었는지 아니면 실명인지를 늘 판단을 해보시고 차명이라면 이분들 걸 언제 회수하면 좋은지 이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 사례에서 보시듯이 뭐 5년이 기다려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좀 전략적으로 네, 대응할 필요가 있네요. 있습니다. 네. 네,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 이상 마치고요.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